진행을 해봅시다. 맨날 나온다. 약간 민망. 자, 진행합시다. 앞타임에 이제 기하를 했는데 기하가 아직 나온 책이 한 권밖에 없거든. 개념원리 딱 한 권밖에 없어서 진짜 그냥 한 권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에 딴 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하느라고 약간 프린트 막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과목은 이제 확률과 통계고 네, 대단원이 총 3개가 있거든. 1단원이 이제 순열과 조합이고, 그 다음 2단원이 이제 확률이고, 3단원이 통계인데, 이제 사실 쌤이 왔을 때는 확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률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뭐 순열조합도 어렵습니다. 통계는 사실 이제 쉬운데, 이제 그냥 방학 때 열심히 해놓으면 학기 중에 편해지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힘들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외워서 풀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순열과 조합은 어차피 확률은 사실 그냥 경우수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추가되면서 이제 그게 복잡해지는 건데,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고, 순열과 조합 우리 1학년 때도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었다, 맞지? 맞지? 근데 거기에 사실 순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조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순열과 추가적인 조합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때 이 순열과 조합을 알아요? 이 순열과 조합 합쳐서 한 단원이거든 원래. 그걸 이제 1학년에 절반 좀 안 되겠다. 그래도 절반은 되겠지. 절반 2학년의 절반으로 나눠 놓은 거야. 확률과 통계 절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긴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굳이 조금 이야기 해놓자면, 이제 그 중복 순열이라는 친구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친구와 말이 길어 생략할게.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약간 번외 편으로 이항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하고 통계하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오늘의 목표는 이제 여기까지고,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중복조합 개념 정도까지 좀 할 생각입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 이제 그 쌤이 강의 노트를 적어서 이제 준비를 하거든.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 원리는 그 앞부분에 순열과 조합 복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1학년 순열과 조합 복습이 있어서 그것도 겸사겸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계획대로 쌤이 잘 진행이 되면 RPM 확률과 통계를 보면 너무 얇지 않아. 저거 답지 빼봐. 답지 빼면 진짜 너무 얇아. 책도 책인데 RPM 진짜 얇아. 깜놀했어 나도. 그게 전부야. 그래서 아마 쌤이 이제 지금 계획은 수특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할 생각이긴. 뭐 나중에 느끼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선생님들이 그 EBS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커서 약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규 수업, 그러니까 대수나 이제 미적분 1 할 때도 수특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필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부족한 문제의 양을 거기서 좀 채울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거기 용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쓰이는 말들이 일상 용어와 매우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들이 있다. 특히 사건 A가 일어난다는 말이 뭔 말이지부터 사실 좀 애매하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시행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느끼는 그 감각이면 충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고 주사를 던지는 걸 가리켜서 시행이라고 해.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정확히 시행이라고 하냐면,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일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시행이라고 불러. 네, 그냥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참 지금 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교과서에서의 구성을 이야기해 주면, 원래 1학년 순열과 조합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시행이나 뭐 이런 용어들은 그때 나오거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이 단원에 나와. 오케이. 근데 왜 나는 저기서 이야기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하나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이 확률과 통계를 내가 전체를 공부하면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표본관이라는 단어는 이 확률 단어에 나온다는 얘기지. 표본관은 시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원소로 가지는 일종의 집합을 가리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시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주사를 던진다고 하자. 주사기 한 개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정상적인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던지면 당연히 뭘 기대할 수 있어? 1, 2, 3, 4,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그 눈의 수를 우리가 뭐 윗면의 눈의 수를 이제 우리 시행 결과라고 하자. 그러면 표본관의 원소는 누구야?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표본관이 영어로 뭘 것 같아? 표본은 엄청 쉬운다는데? 샘플. 공간은 스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보통 S를 이니셜로 씁니다, 맞지? S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가? 이게 표본 공간이야.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이렇게. 세 번째. 거기서 이제 세 번째가 아마 사건인가? 사건이죠, 사건. 사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쓰게 될 건데 표본관이 부분집합입니다. 표본관이 부분집합. 이 단원에서는 사실 사건과 집합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저 확률 단원에서는 사건과 집합의 차이가 디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 그래서 꽤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매우 강조할 겁니다. 자, 여튼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이 표본관의 부분집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걸로 홀수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이제 사건 A는 뭐 1, 3, 5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얘는 S 안에서만 고른다라는 얘기지. 괜찮지? 오케이. 네 번째가 근원 사건인데 이제 예를 들면 표본관의 한 원소만을 이제 그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들을 가리켜서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이 근원 사건이 이 사건과 집합의 이제 이슈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는 거지. 확률 가서 다섯 번째가 뭐지? 경우의 수.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N 사건이라고 씁시다. N 사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쓰이면서 그런 게 사건 A가 일어난다. 이게 뭔 말일까? A가 일어난다. 내가 시행의 결과로 1 또는 3 또는 5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가 할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그때 저 일어났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좀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어들이 나올 건데 이제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그 다음에 전사건, 그리고 배반사건 뭐 이런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배반사건은 어차피 저쪽에 가서 할 거고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을 가리켜. 오케이. 여사건은 여집합을 가리키는 거고 전사건은 전체 집합을 가리키는 거야. 전체 집합은 표본관이랑 그냥 같은 거야. 괜찮지? 배반사건은 사실 두 집합이 서로를 이제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영어 단어는 똑같아. 영어 단어는 둘 다 디스조인트인데 근데 이제 확률에서 쓰는 단어와 집합에서 쓰는 단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내가 써놨지만 같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그냥 집합이랑 사건이랑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거의 괜찮다. 개수 공식도 거의 그대로 가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듀오 이런 거 안 쓰는데 다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다 생각해. 드모르간 다 성립하고요. 벤다리움 그려서 문제 푸는 거 매우 좋습니다. 집합에서 벤다리움 짱 중요하잖아. 똑같은 거. 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빠짐없이 중복 없이는 사실 경우수에서 가장 근본이긴 합니다. 딱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부터 이제 사실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하버의 법칙의 이제 의미가 뭐냐? 두 사건 A, B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A 더하기 NB다. 혹은 이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스몰 m,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스몰 n이라고 했을 때 뭐 m 더하기 n다 이렇게 쓰는 거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교집합이 공집합이가야.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 A가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내가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사건 A의 원소가 나오면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2, 3호가 되겠지. 그럼 내가 한 번에 시행을 했어. 한 번에 시행을 했어? 그럼 그때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애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만약 뭘 해볼까? 그냥 깔끔하게 짝수를 해볼까? 짝수 사건 C라고 하게 되면 2, 4, 6이라고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저기 A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맞지? 사건 A와 사건 C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 친구는 A, B가 공이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근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또는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무슨 의도로 쓰이는 거지? 합집합으로 쓰이는 거지. 합집합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 알지? 합집합으로 쓰이는 거야. 결국 이 말은, 그리고 경우의 수는 쌤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 N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저거는 N, A, 합 B를 구하라고 시킨 거야. 괜찮지? 이게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때는 집합을 배운 상태로 배웠어? 배우지 않은 상태로 배웠어? 배우지 않은 상태였어. 물론 이제 선행으로 했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상 좀 러프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 한 사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뭐 N 좀 못생겼다. 어쨌든 원래 이거 어떻게 구해? NA 더하기 NB 이게 NA 곱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가 뭐였습니까? 공집합이었으니까 얘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NA 더하기 NB로 구한다 이런 얘기. 괜찮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알았어. 그 다음에 이 더하기로 구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그 키워드가 또는이라는 사실도 알겠어. 그러니까 뭐뭐 또는 뭐뭐 이거다라는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각각 구해서 더한다. 대신에 확인할 건 뭐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더하면 되겠다. 괜찮아? 오케이. 뭐 여기서도 이제 홀수가 나오는 거랑 짝수가 나오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를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 혹은 뭐 홀수 또는 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각각 구해서 하면 되겠지. 괜찮지? 자, 근데 약간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 이 공식이 기본이야? 아니면 이 공식이 기본이야? 원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 얘가 기본이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왜 이걸 기본으로 삼았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왜 이걸 기본으로 삼았을까? 사실 다 써놓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합의 법칙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아이디어 그냥 이렇게 씁시다.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경우 나누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되잖아, 맞지?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될 때 그 문제를 주어진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작은 여러 개의 문제를 쪼개서 해결해서 합치자는 얘기거든. 근데 쪼갤 때 겹치는 게 있도록 쪼개는 게 낫겠어? 겹치는 게 없도록 쪼개는 게 낫겠어? 없도록 쪼개는 게 뒤처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칙은 그건 거야. 큰 문제가 있어. 그걸 작은 여러 개의 문제로 쪼개서 각각 구해서 더한다. 대신에 쪼갤 때 어떻게 쪼개자고? 겹치지 않도록 쪼개자. 그래서 이제 그게 합의 법칙의 의미고, 사실 이제 경우 나누기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못 나누면 못 풉니다.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경우를 잘 나누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이야기를 했군요. 넘어갈게. 그 3페이지 있었군요. 합의 법칙은 M 더하기 N이다. 합의 법칙의 핵심은 경우 나누기다.
케이스 분류다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하나 합시다. 그 우리가 이제 거기 포제의 원리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포제의 원리. 근데 이제 이게 포함과 배제라서 어떤 쌤은 이제 포배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애매해. 이게 그 포제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실 쓰이긴 해서 그래서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쌤은 이제 배울 때 포제라고 배워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익숙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NA하고 NB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교집합이 생기지 않았지? 그걸 한번 빼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더하면 이제 포함을 처리하는 거지. 못하지 못하. 자, 어쨌든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하면 가운데 걸 이제 한 번 더 더했으니까 빼주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있고, 근데 경우수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내가 얘를 NA하고 NB하고 NC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여기 가운데 게 중에 사실 이게 두 번 더해지고 이게 두 번 더해지고 이게 두 번 더해지고 얘가 세 번 더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지? 그것들을 빼주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을 직접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그냥 통으로 한 번씩 빼주는 거지. A, B를 빼고 포함, 그리고 지금 배제하는 중이야. 그리고 비교시, 그리고 시교일 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다 한 번씩 빠진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세 번 다 빠져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책 레벨에서는 크게 막 복잡한 게 없는데 아마 뒤에 가서 하게 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짜 합의 법칙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고보기 법칙이 쌤한테는 그래도 일단 제일 체감상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중복조합이든 저기서 이야기했던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든 중복순열이든 전부 다 사실 거의 곱하기로 처리가 되거든. 결국은 이제 그냥 곱하기로 다 풀어버릴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은 경우를 안 그래, 곱하래, 더하래, 이게 끝이야 거의. 그러면 이제 저 곱한다는 걸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많이 중요하거든. 해봅시다. 잠깐만. 사건 A가 B라는 경우의 수가 M 가지고, 이것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교육 과정을 넘어선 표현을 써야 돼서 보통 그냥 얘는 저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M 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T가 경우의 수가 n 가지 일때 이제 사건 A와 B가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동시에 쓰는데 이때의 동시에는 사실 최근에는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B라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쌤이 이제 문장을 이제 외운 거는 당연히 이제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해서 외운 겁니다.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곱하라는 사인은 어디 있는 거지? 곱하라는. 그렇지. 이 상황이 우리한테 이제 곱하라는 사인이 곱하라는 사인.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곱하라는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게 어떤 표현으로 혹은 내가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거기 얘도 있는데 뭐 티셔츠 4벌, 바지 3벌이 있다. 그래서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 상황으로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곱하는 티셔츠 4개고 바지 3개면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해? 12가지 조합이 가능하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곱하라는 사인입니다. 곱하라는 사인.
자, 두 번째. 곱해도 된다는 사인은 뭐지? 곱해도 된다. 곱해도 된다. 사실 이제 이 그 각각에 대하여 n 가지 이 표현이 사실은 곱해도 된다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곱하라는 사인도 엮여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해. 일정하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 내가 뭐 밑에 아마 써놨을 건데 내가 뭐 티셔츠 4개 중에 어떤 특정한 한 개를 입었을 때는 바지를 어떤 것만 입겠대. 이런 조건이 붙어 있게 되면 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그냥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티셔츠 알주로가 있다고 하자.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검은색, 회색, 흰색 바지가 있다고. 이거는 많지. 흰색은 베이지색이 하나 있는데 못 입겠더라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럼 초록색 있으시죠? 맨날 입고 오면 애들이 와, 그치. 초록색까지는 있어. 어쨌든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외출할 때 입고 갈 수 있는 옷의 조합은 4 곱하기 3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이제 그래도 좀 매너가 있어서 매너하고는 상관없는데 빨간색, 주황색을 입었을 때 흰색은 입지 않는데 그럼 경우 수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 4 곱하기 3에서 빼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괜찮지. 맞지?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입었을 때 흰색 입은 걸 빼면 되는 거잖아. 이게 티셔츠고 이게 바지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빨간색을 선택했을 때 원래는 이제 아무 조건이 없었다면 검은색, 회색, 흰색 세 가지가 다 가능하잖아, 맞지? 주황색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가능하잖아. 그 말은 사건 A가 티셔츠를 입는 거라고 하면 그 빨간색에 대해서 바지를 입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일정하면 곱해도 괜찮아. 괜찮니? 근데 일정하지 않으면 이 n 가지가 아니라면 일정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 경우 나누기. 원칙은 경우 나누기야. 그러니까 경우 나누기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빨간색, 주황색을 입었을 때는 몇 가지 가능하고 2가지 가능하고 노란색, 초록색을 입었을 때는 3가지 가능하잖아, 맞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구해서 더하겠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내가 빨간색, 주황색을 입었을 때는 처음에 티셔츠가 2가지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하여 입을 수 있는 바지가 2가지씩 있는 거잖아, 맞지? 티셔츠가 2가지가 있고 여기 노란색, 초록색이니까 2가지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바지가 3가지씩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일정하면 곱해도 된다. 일정하지 않으면 경우를 나눈다. 가 원칙이야. 괜찮아? 자, 쌤이 그거를 거기 다 적어놨을 겁니다. 다시 거기 보면 쌤이 뭐 노란색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일정하면 곱해도 되고 일정하지 않으면 경우 나누기 또는 이제 직접 세기를 하는 겁니다. 경우 나누는 게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까 쌤이 앞쪽에 보면 여기 그런 말 있어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이런 말이 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빠짐없이는 사실 그냥 놓치는 거라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복이 생기는 풀이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중복을 처리하는 2가지 방법이 바로 뺄셈과 나눗셈입니다. 뺄셈의 뺄셈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예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영하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였지? 중복 이거는 순서를 좀 쌤이 잘못 썼는데 아까 봤다시피 이제 여기서 요렇게 빼는 거는 사실 예외를 처리하는 거거든. 저거는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전체에서 이것도 사실 결과는 똑같은 얘기긴 해.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빼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보여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사건 풀이할 때 뺄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복으로 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복으로 세는 것들을 뺄 때 우리가 이제 뺄셈을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부의 법칙에서 동시라는 경우가 존재할 때 우리가 중복을 빼기 위해서 뺄셈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눗셈의 사용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거든. 거기 보면 이제 순서 이석이라는 표현이랑 하나가 뭐였지? 아까 중국어 이것도 똑같이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사실 똑같긴 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B, C, D 5명이 있다고 합시다. 5명인데 내가 5명 중에 2명을 뽑겠대. 2명을 뽑겠대. 그래서 이제 그냥 2명 뽑으라고 문제에서 요구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혼자서 자리를 2개 만들었어. 그럼 여기 들어갈 사람 몇 명? 여기 들어갈 사람 몇 명? 그럼 5 곱하기 4가 되잖아, 맞지?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5명 중에 2명 뽑으면 몇 가지지? 5시 10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여기 보면서 순서를 부여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서는 거나 B가 A가 이렇게 서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면 순서가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여기 A와 B 온 거나 B, A 온 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20가지 각각에 대해서 같은 게 몇 가지씩 생겨. 2가지 생겨. A, B, B, A, C, C 이런 식으로 다 2가지 생기잖아, 맞지? 모두가 2번씩 세워졌다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냥 서로 다른 경우의 수만 남겠네 라고 해서 이제 나누기 2를 할 수도 있는 거야. 5 곱하기 4. 결국 사실은 어떤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순서 희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배열하는 수로 나눠주면 그것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제 사라진다 혹은 상쇄된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순서 희석이라는 단어를 새로 쓰는 거야. 결국은 둘 다 중복을 없애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요 나눗셈을 잘 쓰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가포순 자체가 저기 나눗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체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눗셈은 우리가 순서 혹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쓸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사실 쌤은 그 하부의 법칙, 고부의 법칙은 걱정이 되는데 순열 조합은 상대로 좀 덜 걱정이 되는 편이거든. 괜찮겠지? 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 그냥 r개를 순서 있게 배열한다고 해도 좋아. 순서 있게 나열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기호로 npr이라고 쓰는 거고 얘를 계산할 때는 이제 r분의 맞나? 오 잠만 나 보고 갈래. 아 n만이 잘셨군요. 역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자 n-r분의 np입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사실 뭐 만들어도 금방 만드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약간 그 당황해서 머리가 순간적으로 멈췄어.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애초에 이렇게 썼으면 됐는데 얘를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원래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가서 이제 여기 뭐 쓰는 거지? 이 친구가 r개가 되길 원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 수학에서 규칙을 찾는 건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 r개야. 첫 번째 거 n 빼기 0이지. 두 번째 거 n 빼기 1이야. 세 번째 거 n 빼기 2야. 그럼 r 번째는 n 빼기 하나 덜 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돼. 정리하면 n 빼기 r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돼? n 빼기 r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다시 곱해준 대신에 n 빼기 r 팩으로 나누게 되면 저 위의 식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뭐 중요한 식은 아니라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것들. 그 0-1이고 1-1이고 그 다음에 np0도 1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1-1인 거는 그냥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0-1인 거랑 np0이 1인 거는 그냥 이제 약속의 영역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공식들은 굳이 뭐 알아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쌤도 외우고 있진 않아서 이 책에 써놓은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사실 별거 아니라서 괜찮고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열은 이 식들을 특별히 많이 쓰진 않거든. 그냥 참고용으로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 거기 이 친구는 많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웃한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많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웃한다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한 명 취급하고 배열한 다음에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배열하는 거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고 푸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5명 있다고 봐. 6명 있다고 하자.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A, B, C, D, E, F가 있는데 그래서 뭐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먼저 이웃한다고 주어졌다고 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B, C를 한 명 취급하고 4명을 배열한 다음에 4팩을 하고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머지 3명을 배열하는 걸 곱해주면 되지. 이게 이웃한다를 처리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웃하지 않는다를 처리하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게 이제 D, F 3명이잖아. 지금 3명을 배열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D, E, F를 배열하고 나면 그 사이에 자리가 총 4개 생기니까 이 4자리 중 3자리 이제 배치하는 거니까 4P,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니? 다시.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 이거는 다른 순열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라서 이제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없죠. 조합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꼽기만 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다른 n개에서 그래서 r개를 꼽는 것을 조합이라고 해요. C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걸 기호로 NCR이라고 쓸 거고 이제 계산할 때는 R팩분의 NPR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이렇게 쓰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를 외워야 됩니다. 이 친구를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쓰게 될 일이 가끔 생기거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의 성질인데 조합의 성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열의 성질은 요것만 알아도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근데 조합은 사실 다 알아야 되긴 합니다. 자, 일단 NC0은 1이고 NCN도 1인 거지. 그리고 NC1는 NCN-1도 N입니다. 도는 좀 적절하지 않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NCR이랑 NCN-R이 같다는, 그러니까 요 둘이 합이 N이 되면, 요 둘이 합이 N이 되면 그 조합의 값이 같다. 이건 너무 많이 썼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9C7을 구하라고 하면 누구도 9C7을 계산하지 않겠지. 9C2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R 곱하기 NCR, R 곱하기 NCR는 N 곱하기 N-1C R-1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들에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쌤 이거 꼭 외워야 되냐고 질문하면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통은 빈칸에서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의 일부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계속 나올 거니까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NCR는 N-1C R-1 더하기 N-1C R,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이건 뭐 그냥 아까 저기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 단원이 뭐 있었지?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잡 이야기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있다고 했던 게 이항 정리잖아. 얘가 이항 정리를 대표하는 식입니다. 그냥 그 주제라서 어차피 지금 안 외워도 거기 가서 무조건 외워야 돼. 얘는 아예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게 이제 조합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다 이야기했나? 항의 법칙 이 얘기는 그 얘기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원래는 엄청 열심히 설명하는 주제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린 기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왠지 다 아는 것 같아서. 알겠지? 여러분도 다 알겠지? 이게 근데 문제를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하부의 법칙, 고의 법칙이 나이스하지 않은 경우를 진짜 많이 겪습니다.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눗셈도 많이 중요합니다. 뺄셈도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치 연산이 그 경우수학에서 제일 근본입니다. 한번 칠판 좀 치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 내용은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딱 하나의 주제만 약간 조금 불편하고요. 나머지는 뭐 스무스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중복 순열부터 시작할게요. 중복 순열. 자, 중복 순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얘가 뭐냐?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이제 중복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뽑을 때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순열. r개를 순서있게 놔요. 순서있게 놔요.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n 요렇게 쓰거든. 뭐처럼 생겼어? 파이처럼 생겼지, 맞지? 근데 저게 이제 그리스어 대문자 파입니다. 대문자 파이.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영어에서 프로덕트라는 걸 이제 곱하기의 의미로도 쓴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니셜을 따서 이제 p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파이라고 쓴 거지. 사실 쌤도 문제 풀 때 저 기호는 거의 안 씁니다. 필요하지 않은 기호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복 순열은 그냥 고의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잖아. 수학 비사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유형 분류했는데 중복 순열을 분류했는데 다 1학년 게 다 나와요. 1학년 문제들 중에서 중복 순열로 분류되는 문제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완전 거의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추가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봅시다. 1, 2, 3, 3개의 숫자를 가지고 5자리 수를 만들어. 근데 생각해봐. 숫자 몇 개밖에 없어. 근데 5자리를 만들래? 그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이 말은 썼다고 또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5자리를 만들래. 그럼 1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 개지? 3개. 여기도 몇 개? 3개. 여기도 몇 개? 3개. 여기도 몇 개? 3개. 3개. 그러면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배워.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배워. 똑같은 거잖아, 맞지? 얘를 기울여 쓰면 어떻게 돼? 3, 4, 2, 5 이렇게 된다. 괜찮지? 근데 방금 이 기호를 쓰는 게 무슨 도움이 되었지? 도움이 된 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니면 3의 5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았겠어? 맞지? 중국순열은 사실 그래서 저 기호를 실전에서는 아무도 안 씁니다. 그냥 약간 보여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쓰지 않는 기호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헷갈릴걸? 나중에 이제 느낄 겁니다. 3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n의 r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n 곱하기 n이 될 거고 여기가 r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거기 뭐 대표 유형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쌤이 특별히 이름을 예를 들어놓은 걸 몇 개만 봅시다. 첫 번째는 숫자 배열인데 숫자 배열은 0, 1, 2, 3 중에서 이제 5개를 세 자리 자연수 중고형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근데 왜 저렇게 써놨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가지. 근데 이게 중복순열의 대표 요인이거든. 근데 뭐 굳이 저런 교를 쓸 필요가 없잖아. 맞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기명투표라는 게 있거든. 그 기명투표라는 건 이제 그 투표할 때 투표한 사람 이름을 쓰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가 다 이제 알려지는 투표를 밝혀서 기명투표라고 불러. 실제로 이제 쓰지 않는 방식이겠지. 나중에 뭐 의결권 행사하고 뭐 그럴 때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투표 방식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명투표는 이제 내가 A라는 사람을 뽑은 거랑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뽑은 거랑 표가 똑같이 A에 대한 표가 한 표라도 다른 경우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기명투표의 의미입니다. 자, 만약 이제 후보가 3명 있다고 하자. 그리고 선거에 투표자인 거지. 이게 뭐 5명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투표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5명을 편의상 우리가 뭐 A, B, C, D라고 할까?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다고 하자. 그럼 A가 뽑을 수 있는 후보가 몇 명? 3명. B가 몇 명? 3명. 그럼 3명 5점 하면 끝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제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윗줄을 쳐놓은 문제가 하나 있지. 우체통이 편지 넣는 문제인데 우체통이 이제 A, B, C 우체통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는 뭐라고 할까? 편지를 PQRS라고 하자. 4개의 편지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방법의 수는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야. 자신 있어? 틀렸거든.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해 사실은. 아예 구별돼? 오지 마. 자, 쌤도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일반화돼서 항상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거든. 근데 다른 문제까지 적용되기는 사실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깔끔해 사실은. 봐봐. 이제 이 3의 4제곱은 이렇게 선택한다는 얘기거든. P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이 몇 개야? 3개? Q가 3개? R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뭐지?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는 거야.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편지를 찢어야 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 우체통이 P를 선택하고 B 우체통이 P를 선택했어. 그럼 P는 어디다 가야 돼? 이해했지? 그래서 깔끔해져 사실은. 그 문제는 이게 모든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화가 되느냐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괜찮지? 이게 약간 유명한 문제야. 문제집에 다 있어. 대부분 문제집에. 왜?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뭐지? 딜레이가 걸린다고 하냐? 버퍼링이 걸린다고 하냐?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함수계수 문제는 이제 워낙 잘 알 거고 그 얘를 그냥 기왕 생각나시니까 하나 해볼까? 우리가 이제 x가 책이 있더라고 개념 원리에. 이거랑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 뭔지 알겠어? 인지랑 뭔 말인지 알겠어? 일단 얘가 뭐야 얘가? 얘가 뭐지? 공력과 취업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이제 말하는 느낌이다. 1학년 때도 문제집에 다 있어. 유명한 문제집에. 또 유명하다기보다 약간 그래도 나름 어렵다는 책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원래 중복 순열 문제야.
왜냐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5의 세제곱부터 시작하는 거죠. 3의 5제곱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복순열의 아이디어야. 봅시다. 어쨌든 여기도 기본 문제긴 해서 중복순열에서는 중요한 문제긴 해서 해봅시다. 사실 그래서 얘는 그냥 고발 법칙에 가깝다. 그냥 1학년 때 풀 수 있다는 얘기는 고발 법칙만 풀린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1, 4. 다시 공력은 이걸 가리키는 거잖아, 맞지? 치역은 뭐야? 실제로 함수값으로 선택된 수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 3, 4, 5, 5에서 1, 2, 3이 각각 적어도 한번 선택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에서 각각 한 번씩 선택이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전체가 뭐야? 전체. 얘가 선택하면 3개, 3개. 얘기. 이제 예외. 네, 말로 쓰자. 어떻게 쓰면 되지? 결국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이거나 또는 치역의 원소 개수가 1개이거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거랑 1개인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쉬운 거부터 하자. 치역의 원소 개수가 1개인 거는 모두 다 1 선택하면 모두 다 2 선택하면 모두 다 3 선택하는 거니까 3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겠다. 이 친구. 치역의 원소가 2개짜리. 자, 얘는 어떻게 하지? 일단 치역에 대해 2개를 먼저 고르자. 3개 중에 2개를 골랐어. 3, 2, 1 한 거야. 그러면 내가 고른 2개가 1, 2라고 하지. 오케이? 그럼 1, 2, 3, 4, 5가 1, 2를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을 선택할 수 몇 개? 그렇지? 2, 5제곱.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치역이 몇 개이기를 원해? 2개이기를 원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두 중에서만 고르다 보면 모두 다 1을 선택하는 경우와 모두 다 2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는 이걸 풀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있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걔네들은 빼줘야 돼. 그러면 요 경우는 요 2의 5제곱 빼기 2까지는 1, 2, 3, 4, 5가 1과 2 중 모두를 적어도 한번 선택한 그 함수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야. 답은 150이야. 100만 번 계산해서 그건 아니고 100만 번은 금리가 안 되지. 어쨌든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너무 많이 풀어서 진짜 많이 나오면 되게 많이 나오면 시험에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자, 어쨌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야겠군요. 근데 사실 약간 민망할 정도로 쉽습니다. 일단 17페이지는 빨리 풀어오십시오. 17페이지. 그럼 3의 4제곱으로 써놓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계산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명 투표 문제라서 유형 1번은 생리한 거랑 그냥 똑같습니다. 맞지? 그 밑에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약간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좀 쉽긴 해서 개념 원리를 선택한 약간 비예인 것 같습니다. 따로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자, 18번 잠깐 보겠습니다. 남호 여사입니다. 남호 여사.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자, 그때 1반, 2반, 3반에 배정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3반에 있는데, 남학생은 어디에 있고, 남학생은 홀수반에 들어가고, 여학생은 이제 짝수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 5명을 배정하는데 참 그리고 확통에서는 그 단이 진짜 짱 많았지. 가로 저거 나도 문제 풀다가 많이 놓쳐봐가지고 약간 쌤도 문제 풀 때 틀리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생기거든. 이제 못 보고 틀릴 때 가끔 있어서 하여튼 꼭 잘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반에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학생 5명이 1반 또는 3반에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2개가 있고 그 2개씩 선택하는 걸 5번 하는데 근데 모두 1반에 가거나 모두 3반에 가는 경우의 수는 이제 곤란하다, 맞지? 여기 2가지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남학생 별하고입니다. 다시 남학생 별하고입니다. 남학생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속적 상황을 이야기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한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때 뭐하래? 이 학생은 짝수반에 배정하래. 이 학생은 4명 모두 2반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정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건 사실 2번인 것 같아. 아,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이제 논리가 명확한 답을 맞추는 좀 말을 이상하게 답을 맞추는 것보다 논리가 명확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신호 만들기는 그 모스 부호라는 걸 아나? 쌤도 사실 잘 몰라서 어쨌든 모스 부호가 이렇게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를 구하시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 1개를 사용한다는 건 한 자리에 얘를 넣거나 얘를 넣거나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2개의 기호를 이용하겠다는 건 2개의 기호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고 여기에 누가 들어갈래? 여기에 누가 들어갈래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에 2가지, 여기에 2가지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럼 3개는 어떻게 돼? 3개는 굳이 해보지 않아도 3자리가 있을 거니까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4개는 2의 4제곱이 되어서 이걸 계산해서 다 하시오가 그냥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괜찮아? 네? 그냥 말이 그런 겁니다. 1개를 이용해서 기호를 만든다는 건 여기에 저 뭐라고 하지? 점? 짝대기? 뭐 이렇게 약간 점이 들어갈 거냐 짝대기가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여기도 점 짝대기가 되니까 각각 2가지씩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에 채우고 여기에 채우는 거니까 곱하기로. 여기에 채우고 여기에 채우고 여기 이 앞에 상황들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채울 수 있는 항상 2가지시니까 곱하기 2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논리들이 명확하면 이제 불안함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연수 개수는 그냥 4번만 보겠습니다. 4번만. 이게 우리 1학년 때 하던 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1, 2, 3, 4 중에서 이제 중복을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자연수를 구하죠. 2300보다 큰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띵띵띵띵 4자리가 필요한 거고 4자리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가 3으로 시작하거나 여기가 4로 시작하는 모든 경우에 2300보다 크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가 되어서 4의 세제곱까지. 여기도 여기 4가지가 되어서 4의 세제곱까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2로 시작하고 싶은데 2로 시작하는데 2300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구지? 3 또는 4가 들어가면 되겠지. 3이 들어가도 어차피 여기 1, 2, 3, 4 중에 들어갈 테니까 무조건 2300보다 클 거란 말이야. 4가 들어가면 당연히 뭘 넣어도 더 크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4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괜찮니? 네,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그렇지.
그러면 지금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밑에 가서 프린트를 좀 걸어야 되거든요. 잠깐 갔다 올게요.